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앞서 오늘은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의 두 후보지인 국방부와 외교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 점검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 유력하지만 이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게 부담입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입니다. 인수위원들의 답사에 이어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인 국방부와 외교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건물 안팎과 회의장 등을 살펴보고 부처 관계자들의 브리핑도 들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국민 소통과 국가 안보를 위해 어디가 적합한지, 국민 불편은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답사까지 마친 윤 당선인은 내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집무실이 국방부가 될 거란 관측은 여전히 우세합니다. 외교부 청사의 경우 당초 공약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취약한 보안과 경호 문제가 약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국방부 청사는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어 경호에 유리하고 지하 벙커와 같은 보안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유력한 이전 장소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정의 중심인데 대통령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냐. 그리고 하지만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건 큰 부담입니다. 집무실 이전을 이렇게 서두를 일인지, 국방부를 당장 비우라면 안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수위 안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늦어진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공약을 안 지켰느냐, 약속을 안 지켰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만큼 내일 기자회견에서 집무실 최종 확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로 이전하면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될 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수위 측은 400억 원 정도 들 거라며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돈을 무슨 예산에서 당겨 쓸 것인지를 두고도 입장이 맞서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 부지. 27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방부 본청에만 1,000여 명, 합동참모본부 등을 합쳐 4,000명 넘는 장병과 공무원이 생활합니다. 사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곳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경우 직간접 비용으로 1조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본청과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각각 2,200억 원 등 국방부 관할 건물을 옮기는 데만 6,950억 원이 들고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 숙소 건설 비용 등에 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국방부나 청와대 모두 각종 보안 설비나 지휘 시스템을 갖추고 요새화된 곳이라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합참이 이전한다면 EMP 방어가 필요한 지 통제 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기사 등 간접 비용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당장 과도한 추산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비용의 추산과 관련해서 1조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국민의 소중한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전 비용으로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국방부로 옮기면 400억 원, 외교부는 8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계산은 달라 보입니다. 공개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 비용을 모두 합쳐 수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인수위 업무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준비와 대통령 취임 행사 준비 등인 만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월권이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충당할 방법이 있느냐. 지금 추계로 보면 대개 1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근거가 없어요. 반면에 윤 당선인 측은 이전 비용을 인수위 예산이 아닌 정부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예산 사용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성동구 마장동 식당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점포 9곳이 불에 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다닥다닥 지어진 무허가 건물들이라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거대한 회색 연기가 솟구쳐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불꽃이 피어오르고 상인과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화재는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식당 20여 곳이 몰려있는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길에서 연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연기를 보고 불났구나 직감하고 달려왔죠. 동네 분들도 불을 끄고 계셨고. 목자골목 한가운데 있던 식당에서 시작된 불이 번지면서 총 가게 9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님과 상인 등 70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들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타버렸습니다. 불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사이에 전기 스파크로 추정되고 있으나 목격자들의 신고 내용이 상이하여 무허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LP가스통 일부에도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진화 작업은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피해 상인 일부는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당장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좀 회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국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강진입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 내린 폭설로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차량 17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동해안 방향 교통이 2시간 동안 마비됐는데요.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희뿌연 눈발이 흩날리는 고속도로.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양양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1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8살 남자아이를 포함해 4명이 크게 다치고 일가족을 포함해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2개 차선이 전면 통제돼 2시간 정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바닷가 바위 위에 흰색 승용차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 애월읍 해안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목재 난간을 뚫고 바다로 빠졌습니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차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80대 노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검정색 승용차 창문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10m쯤 떨어진 식당 건물에서도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 번지는 거 봐봐요. 난리 났어.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붙잡힌 식당 주인인 66살 남성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주하고도 어쨌든 그 감정이 있는 거죠.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불 붙을 수 있는 걸 올려놨겠죠. 승용차 역시 남성이 빌린 차량이었는데 내부에서 번개탄이 발견됐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방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38만여 명이었습니다. 나흘 만에 40만 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중증 병상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등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다음 주에 거리두기 완화까지 예정된 만큼 유행 정점 이후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기차역 임시선별 검사소입니다. 주말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대기 시간은 1시간까지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동네 병원까지 검사 장소가 확대됐지만 연일 감염자가 쏟아지는 탓에 임시선별 검사소도 여전히 북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38만 1천여 명, 누적 확진은 9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나흘 만에 40만 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확산세는 유행의 정점으로 예측됐던 다음 주 수요일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모레부터 시행되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완화의 영향 역시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잇따른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확산세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이번 조치 역시 다소 섣부른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점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확진자가 좀 줄어든 다음에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유행의 정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대해선 방역당국과 의료계의 이견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확진자가 지금보다 급증하진 않을 거라고 보면서도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점 후 2주에서 3주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폭증할 수 있는데 전국 중환자 병상 10개 중 6개 이상은 이미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도 규모의 유행 증가도 중환자 병상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중증이나 사망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한 고연령층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도 중요하다며 모레부터는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자, 이처럼 오미크론 유행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먹는 치료제 역시 2, 3주 정도 뒤면 동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기존 팍스로비드 외에 미국 제약사인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역시 긴급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이어지면서 확진자뿐 아니라 의료 현장의 고충 역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해도 약이 넉넉지 않기 때문입니다. 쓸 수 있는 약이 뭐 있는지 약국에 우선 체크하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도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팍스로비드는 3만 4천여 명에게 처방됐습니다. 이제 8만 8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만 국내에 남은 건데 현재의 처방 속도면 동인하는데 3주가 채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가 또 다른 종류의 먹는 치료제인 미국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긴급 승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몰누피라비르는 확진자가 입원이나 사망에 이르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30%에 불과해 89%에 달하는 팍스로비드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지난해 11월 긴급 승인 심사에 들어간 정부가 승인을 보류했던 이유였지만 지금은 치료제의 장점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 등의 기능이 나쁘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투약이 까다로운 팍스로비드와 달리 몰누피라비르는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 훨씬 적어 재택 치료자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를 못 쓰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정부 관계자 역시 기존 먹는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추가 선택지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승인 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예측해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의 중앙광장입니다. 텅 빈 유모차 109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사망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숫자인데요. 전쟁의 대가로 희생된 어린 영혼들을 애도하고 이런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의미입니다. 전쟁 3주차에 접어들면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이곳 르비우까지 어제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르비우와 가까운 폴란드 국경 도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르비우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저는 지금 임시 피난민 대피소가 마련된 폴란드 프세미실 중앙역에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온 난민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역이라서 늘 혼잡한 곳인데요. 르비우 군용기 계류장이 폭격을 당한 어제부터 피난민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뒤가 바로 이 중앙역 광장인데요. 난민들을 태우기 위한 버스가 항상 이 역 광장을 오고 가고 있고 임시 대피소 사무실 앞에는 난민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 대피소에서 러시아군의 폭격을 피해 르비우를 떠나온 다리아 씨를 만났습니다. 다리아 씨는 러시아군의 폭격이 시작된 직후 두 아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We had today 6 bombs, so we decided to leave our house because it's very dangerous. It's danger for my kids.
르비우시를 떠나지 못한 올렉 씨에게 화상 전화로 지금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피난을 떠났지만 많은 사람이 남아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В будь-якому випадку, тобто, якщо це зі сторони Росії піде агресія сюди, я звичайний актор театру і піду воювати за свою батьківщину, за кожен сантиметр. 우크라이나 난민이 집중되는 프셰미실 중앙역에는 폴란드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요. 러시아군의 공격이 국경 부근인 르비우까지 도달하자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we're afraid a little bit because it's quite near from our country, so things are getting worse and worse. 폴란드 국경 수비대는 개전 첫날인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피난민 20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왔다고 집계했습니다. 특히 어제 르비우 폭격 이후엔 하루 만에 5만 명의 난민이 늘어났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국경 밖으로 탈출한 난민과 우크라이나 국내의 난민을 더하면 1,000만 명의 난민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르비우가 공격을 받으면서 르비우에 있던 한국 대사관 임시사무소도 어제 철수를 했죠. 네, 르비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한국 대사관 임시사무소도 결국 인근 국가인 루마니아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사무소의 공관원들과 함께 교민 가족 5명도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왔는데요. 이들은 폴란드를 거치지 않고 헝가리로 곧바로 이동했습니다. 르비우의 교민 유경훈 씨는 포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요. 6시 30분에 미사일 단발로 4발이 쿵쿵쿵쿵 떨어져서 그 소리에 그 집안이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잠에서 깨어나고. 유경은 씨의 집은 군용기 계류장과 불과 7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포탄 소리에 아무 준비도 없이 살기 위해서 탈출해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 방공으로 지금 막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봤고요. 저희도 빨리 준비해서 방공으로 내려가서 진정돼서까지 1시간 정도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경훈 씨 가족은 공관원들과 함께 르비우를 떠난 지 4시간 만에 무사히 헝가리에 도착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25명의 교민이 남아있는데 대부분이 잔류를 희망하고 있고 4명만 상황을 봐가면서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섰습니다. 푸틴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요. 전쟁이 길어지고 사상자가 늘면서 러시아군의 사기가 급속히 떨어지자 직접 이 같은 연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모스크바 시내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열린 크림반도 병합 8주년 기념 콘서트. 푸틴 대통령이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무대 뒤엔 나치즘 없는 세상을 위해, 러시아를 위하여 같은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5분간의 연설을 통해 그는 작심한 듯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Нужно было вытащить Крым из той унизительной позиции, из того унизительного состояния. 러시아인이 다수인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했기 때문에 군사 작전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바스 지역 사람들이 학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Именно избавить людей от этих страданий, от этого геноцида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ой,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특히 러시아군이 헌신적으로 싸우고 있다며 치하했습니다. Плечо плечом помогают, поддерживают друг друга. Такого единения у нас давно не было. 푸틴 대통령은 지난 몇 달 동안은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사상자가 늘면서 러시아군의 사기가 급속히 떨어지는 가운데 대중 앞에 나타나 격정적인 연설을 한 것입니다. 모스크바 경찰은 경기장 내부에 9만 5천 명, 경기장 주변에 10만 명 등 약 20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독립 언론들은 참가자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의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 직원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3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816명이 숨지고 1,333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시아를 지원하면 대가가 따를 거라고 미국이 경고했지만 중국은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넉 달 만에 만난 미중 정상. 1시간 50분 동안 이어진 회담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 러시아가 식량 등 병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원에 나설 경우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지원에 나설 경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president detailed, what the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would be if China provides material support to Russia as it conducts brutal attacks against Ukrainian cities and civilians.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한 확답은 없이 지금과 같은 우크라이나를 바라지는 않는다며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쌍방의 안보 우려가 해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나토도 러시아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이 러시아보다는 공격적 확장에 나선 미국과 나토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한 겁니다. 实施全方位无差别制裁，受罪的还是老百姓，使本已困难的世界经济雪上加霜，造成不可挽回的损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회담에서 미국 일부 인사들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대만 문제가 잘못 처리되면 중미 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일주일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별도의 격리 휴가를 더 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지면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여행사 사무실.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립니다. 서유럽 쪽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혹시 상품이 있을까요? 기존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했지만 돌아온 뒤엔 자가격리가 필수였습니다. 여행 기간과 별도로 휴가를 일주일 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턴 국내 입국 즉시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아, 그럼 다녀와서도 격리가 없는 거예요? 네네, 없습니다. 선뜻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던 가장 큰 빗장이 풀리면서 여행객도 업계도 분주해졌습니다. 정부가 격리 면제 방침을 발표한 지 불과 며칠 새 해외여행 상품은 2배 넘게 팔렸습니다. 항공권 예약도 1년 전보다는 9배, 한 달 전보다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기 직전인 작년 11월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해외여행 예약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은 이때보다 50% 넘게 늘어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실질적인 정상화라기보다는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상승했고 지금은 이제 진정한 여행의 제약이 없어진 만큼 실질적인 여행이 가능한 분위기여서 실제 여행 예약에 대한 문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한 홈쇼핑에서 판매한 하와이 패키지 여행 상품은 1,200건의 주문이 몰려 1시간 만에 9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관건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설지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이전에 진정되면 2년 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은 가까운 휴양지 중심으로 늘다가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면 장거리 노선 수요도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증편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출입국자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에서도 항공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해 다음 달 전 세계 국제선 여객 수는 코로나 확산 직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소방청과 유관기관들의 합동조사가 마무리되고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평택 화재뿐 아니라 최근 소방관들의 순직 사고가 잇따르는 데에는 지휘관들의 경험 부족도 원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입니다. 한밤중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시작된 불. 연면적 19만 제곱미터, 축구장 28개 넓이에서 소방관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불길이 갑자기 다시 커졌습니다. 연기가 이렇게 안 났었는데 조금 넘어서 이렇게 폭탄 터져 올라가고 막. 3명이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장 지휘는 제대로 된 걸까? 밤 11시 46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28분까지 상황이 담긴 녹취록입니다. 작전을 총괄 지휘했던 해당 소방서장이 무전으로 직접 지시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송탄 하나장, 즉 송탄 소방서장이 새벽 1시 10분 현장에 도착해 현 시간부로 지휘권을 인수한다는 무전을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8시간이 지난 오전 9시 11분 대원들에게 전부 바깥으로 나오라고 지시할 때까지 서장의 직접 무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송탄 소방서장은 뭘 했냐? 이 무전을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방수포로 진압하라, 공기호흡기를 교체하라 같은 세세한 지휘는 모두 서장보다 아래인 지휘조사 팀장이 했습니다. 송탄 소방서 측은 서장이 현장에서 여러 번 회의를 직접 소집했고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워낙 현장이 넓고 그때마다 계속 서장님이 모든 걸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필요한 상황 같은 걸 구두로. 그렇게 하면 이제 단장이 무전을 하고. 하지만 서장이 직접 무전으로 지휘하는 게 더 절차에 맞다고 전문가도 지적했습니다. 보통 서장님이 현장을 이제 인수하게 되면 통제권이 이제 이양되게 되면 대부분 서장님들이 지시를 하시죠. 서장의 현장 경력이 짧다 보니 실무자에게 맡긴 것 같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간부들, 소위 말하면 이제 현장 지휘 일선에서는 소방령 이상 이런 사람들의 현장 경력을 놓고 볼 때 너무 부족하다.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현재 소방령 이상 소방 간부들의 현장 경력은 평균 10개월,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119 안전센터 팀장인 소방위의 경력이 보통 2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지휘관 경력이 지휘 대상자보다 훨씬 짧은 겁니다. 책임자들이 현장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거나 떠넘길 경우 피해는 대원들에게 돌아갑니다. 경험 있으신 분이 지휘를 하는 거랑 경험이 없으신 분이 지휘를 하는 거랑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 울산과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올해 초 평택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관이 55명입니다. 후배들의 희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전직 소방서장 30여 명도 이례적으로 국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소방관들의 승진이 현장 경험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현장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최일선 소방 지휘관의 잘못된 지휘 능력이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소방청 자체 조사에서는 10명 중 6명이 현행 간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10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어야 지휘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법안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에 버금가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아 왔죠.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런 안전자산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본 엔화에 전에 없던 이상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달러당 115엔 안팎이던 엔화가 118엔을 넘는 엔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한국 원화보다 더 많이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과거 전쟁이나 재해 같은 급변 사태 때마다 수요가 몰려 엔고가 됐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엔화의 안전자산 신화가 깨진 겁니다. 特に最近の円安の進行を含め、為替市場の動向や日本経済への影響をしっかりと緊張感を持って注視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가장 큰 이유는 무역 적자.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누적된 무역 적자가 30조 엔이 넘는 데다 올 1월엔 1조 1,800억 엔,
1985년 이후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성장률은 오르지 않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후 원유를 비롯한 자원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해외 보유 자산의 변화도 원인입니다. 일본은 335조 엔에 이르는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 국가라서 유사시 해외 자산을 팔아 엔화를 사들였는데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주식이나 채권 등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았는데 지금은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직접 투자 비중이 커져 곧바로 팔 수 없게 된 겁니다. 여기에 제로금리인 엔화로 고금리 외화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거래도 저금리인 달러 캐리로 대체되면서 엔화가 필요 없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日本円を安全資産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た最大の理由であるこの需給環境というものが根本的に最近変わってんじゃないのかっていう声が多くなっていると。 이런데도 일본은 어제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유지를 결정해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엔화 가치 하락은 일본 경제의 약점이 드러난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처럼 수출 중심 경제에 자원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결코 남의 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천연기념물인 황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기도 한데요. 한 지자체가 황새 복원 사업에 힘쓰면서 충남 서해안에서 번식하는 황새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예산군에 설치된 인공 둥지탑.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황새 한 쌍이 둥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둥지 안에는 부화한 지 열흘 남짓된 새끼 황새 5마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황새 부부가 둥지를 튼 건 올해로 4년째. 친환경 농법을 도입해 황새의 번식을 도운 마을 주민들도 새 생명의 탄생을 반깁니다. 지금은 농약이라는 건 일체 사용을 않고 사랑하고 보호를 하는 애착심이 상당히 많아요. 1940년대까지만 해도 황새는 한반도에 널리 분포한 텃새였습니다. 하지만 밀렵과 환경오염으로 3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황새 텃새 집단은 사라졌고 현재 세계적으로 3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이 황새 복원 사업을 시작한 7년 전부터 야생에서 번식하는 황새의 수가 차츰 늘었는데 지난 7년 동안 황새 155마리를 자연으로 되돌려보냈고 이 가운데 58%가 생존했습니다. 올해는 예산과 태안, 아산에서 황새 10쌍이 알 30여 개를 산란하며 번식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계속 물을 대해서 그러니까 365일 동안 물이 잠겨 있는 그런 문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원 조성을 통해서 황새들이 또 계속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자체들은 인공탑을 설치하는 등 황새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비상이 걸린 서울이 오늘 제주와 홈 개막전을 펼쳤는데요. 간신히 선수진을 구성한 어려운 상황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선수 11명과 아닉스 감독 포함 코치진 4명이 코로나 확진으로 빠진 서울. 선발 11명 중 4명이 올 시즌 첫 경기를 치르고 공격수들을 수비진에 포진시키는 등 어쩔 수 없는 베스트 11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진규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은 가운데 시작 10분 만에 주민규 패스 한 방에 뒷공간이 뚫리며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15분 뒤에도 힘없이 또 한 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후반 결정적인 슛을 2차례나 막아낸 백정범 골키퍼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또 다른 위기 속에도 종료 직전 오늘이 데뷔전인 박호민이 추격골을 터뜨렸습니다. 코로나 전력 공백에도 1대2로 석패한 서울은 A매치 기간 팀을 추스르고 반등을 도모합니다. 윤석영이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먼저 앞서간 강원. 후반 시작하자마자 수원 김건희에게 헤더골을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지만 5분 만에 다시 앞서갔습니다. 황문기가 슛을 때리는 순간 감각적으로 왼발로 바꿔찼고 골대 구석으로 골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원정 승리를 눈앞에 뒀던 강원은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수원 김상준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똑같이 승점 1점을 나눠 가졌지만 강원은 주저앉았고 수원은 환호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이현중 선수가 미국 대학농구 꿈의 무대로 통하는 3월의 강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는데요. 팀은 아쉽게 탈락했지만 NBA 도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농구 명문 미시간 주립대와의 68강전. 한국인 선수로는 역대 세 번째로 3월의 강남 무대를 밟은 이현중은 초반 집중 견제에 고전했습니다. 슛이 번번이 빗나가 10분 가까이 침묵했습니다. 전반 중반을 넘어가면서 터뜨린 첫 석점포를 신호탄으로 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절묘한 움직임으로 골밑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후반에도 장기인 정확한 외곽슛을 꽂아 넣었고 살얼음판 승부를 주고받던 종료 직전에 극적인 석점슛을 성공하고 한 점 차로 따라붙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그대로 끝났고 데이비슨 대의 도전은 68강에서 멈췄습니다. What a joy it's been to coach them this year. They have done everything possible to make this a memory for a lifetime. 꿈꾸던 무대에서 여자 농구 전설인 어머니 성정아 씨의 응원 속에 석점슛 3개를 포함해 11점을 올리며 아쉬운 패배에도 장신 슈터로서의 잠재력을 뽐낸 이현중. 이제 NBA를 향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섭니다. 이현중은 미국에 남아 오는 6월 NBA 신인 드래프트 준비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현지 언론에선 이현중이 2라운드에 지명될 거라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인삼공사 박지훈 선수의 짜릿한 버저비터 3점 슛인데요. 어려운 자세였는데 백보드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화면은 강원도 산지가 아닙니다. 오늘 북한산의 모습인데요. 서울 도심은 주로 비가 왔지만 이렇게 수도권에서도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에는 하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현재 강한 눈구름은 동쪽으로 모두 빠져나갔고요.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중심으로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도 강원도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미 강원도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인 가운데 밤 사이에는 날이 더 추워지기 때문에 아침에는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도 더욱 차가워지겠는데요. 대관령의 최저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내륙 산지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고요. 서울 2도, 광주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안에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도, 춘천과 안동 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주 초반에는 제주도에만 비 예보가 나와 있고 주 후반까지 내륙 지방은 구름만 머무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